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뭐 본격적으로 질문 여쭙기 전에 네. 회사에 조금 변화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난달부터 뭐 이렇게 투자 자금을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안 받으시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네. 1월 8일 날 우리 코스피 지수가 3,150을 돌파했었는데요. 네. 그날 장 끝나고 이제 간단한 회의를 해서 신규 자금을 당분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신규 자금을 당분간 안 받습니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이유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네. 주식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손실도 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릴 때 기대 리스크랑 기대 수익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2,500 지수가 코스피 2,500 밑에서는 올해 이제 3,000을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뭐 위로도 여전히 20% 이상 확실한 수익이 예상됐었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리스크가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조정이 와도 무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밑으로 뭐 10%가 안 되는 그런 조정에 위로는 20% 이상 수익이 보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뭐 굉장한 뭐 우리 업계에서 가장 강세론자였었죠, 제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3,150이고요. 이 3,150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거랑 자산의 가치가 싼지 비싼지를 따지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지수 3,000대 3,100 이상에서는 약간 투자하는 걸 일단 유보를 하는 게 마켓 타이밍을 노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가 왔었던 1,500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죠? 너무나 우리가 수익을 내기 좋은 장이었던 것처럼 지나고 보면 지금 3,150이라는 장은, 지금 3,150이면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거의 2,200조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지금 뭐 950, 97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닥이 1,000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400조입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3,200이면 3,100이면 2,200조고 코스닥은 400조예요. 합치면 2,600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2,600조라는 지수 때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따져보면요. 지수 1,500 밑으로 빠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PBR이 0.5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지수 때에서 사면 엄청난 수익이 나왔었던 거였죠. 과거에 우리나라 IMF 때도 그랬고 리만 사태 터졌던 금융위기 때도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총 2,600조를 우리나라 GDP로 나누면 버핏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GDP가 1.7조 달러 정도니까요. 1,900조인데 올해 우리나라 GDP가 한 4에서 5%까지 성장한다고 보자고요. 이제 제가 굉장히 경기가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예상 GDP를 2,000조라고 가정을 해도 2,000조, 2,600조는 130%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버핏 인덱스가 130%를 넘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2007년도 주가가 꼭지였을 때, 99년도에 주가가 꼭지였을 때, 그랬을 때 버핏 인덱스가 뭐 100% 전후에서 움직였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99년 말 닷컴 버블의 최고점에서 그 버핏 인덱스가 150%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70%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돈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모두가 다 경제학자들 아니면 여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에 이런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아? 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돈은 스마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지수대에서 스마트 머니들이 과연 3,500, 4,000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저도 똑같이 이런 스마트 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까를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150포인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 지수대에서 신규 자금 받는 거는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저희 기존 고객들한테는 작년 6월 달에 들어오신 분은 거의 60% 넘는 수익이 나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들어오신 분만 하더라도 다 30% 이상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익금을 찾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운용사는 어쨌든 운용하는 자금이 더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하면 저희가 운용하는 자금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시라고 한 이유는 모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 관리거든요. 예. 작년과 같은 코로나 위기가 이제 다시 오면 나는 분명히 이번에는 투자할 거야 라고 많이 이제 그렇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달에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서 지수가 1700, 1800까지 빠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그런 위기가 기회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려면 자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고객들한테도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고객분들은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많으세요. 예, 주식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부터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 번도 수익을 본 적이 없는 예, 그런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고객 돈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제 원칙대로 이번에 이익금을 찾아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번에 3천이 한번 깨졌었잖아요. 그렇죠. 2,950이 왔을 때 저희 고객분들은 아무도 두려워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찾아가신 분도 있고 돈을 찾아가시라고 저희가 현금을 주식 비중을 거의 뭐 95% 이상 채우고 오다가 이번에 80% 미만으로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에 뭐 절반 또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빠지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제 돈을 벌겠다고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서 시장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에 대한 이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에 왔거든요. 이 대응의 영역에서는 자금 관리가 핵심 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3,15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금 비중을 20, 30%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전략은 똑같습니다. 3,150을 피벗으로 해서 밑으로 한 200포인트, 위로 200포인트 가능한데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다시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걸 이제 주식을 채우는 기회로 삼고 3,100에서 3,150이 넘어가면 일단 매수하는 거는 좀 중지하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약간 시장 전망을 약간 그래도 지금 비치시는 거고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장에서 사실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문의님은 이제 제가 듣기에는 이제 자신 있다. 뭐 일단 이렇게 좀 들리긴 했고요. 네. 뭐 그런 걸 이제 좀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모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어찌됐건 한참 그 세게 달리던 거에서는 좀 약간 한번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방지턱에 걸렸다고 그래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초에 이제 뒤늦게 무슨 삼성전자니 뭐 현대차 급등할 때 이제 올라타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아직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도 많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소위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이제 환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진짜 시선이 좀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 연휴 이전에는 항상 이제 좀 현금을 확보해 놓으려는 그런 기관 수요 같은 것들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들 설 이후에 이제 증시 움직임에 대해 좀 궁금해 하고 있는데 최근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얼핏 모두의 지금 좀 전에 이제 얼핏 말씀하신 건 이제 상방은 약간 좀 이제 당연히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좀 닫혀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지금 PBR이 한 1.2배 되잖아요. 그죠? 네. 과거 2009년, 10년, 11년도에 칠공주 장세 그리고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박스피 장세가 그렇죠. 됐었죠. 그렇죠. 네. 박스피 장세가 됐던 이유는 이익이 감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 박스피로 변했고요. 그 박스피 구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PBR 0.8에서 1.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1.2로 왔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익이 계속 지금은 늘어나는 구간에 있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상장사 순이익이 70조 초반을 찍었다가 작년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50조를 간다라고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늘었죠. 예. 그래서 지금 85조에서 90조 사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작년에 냈고요.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나라 순이익 전망치를 2달 전에 48% 정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까지 지금 EPS에 대한 예상치가 올해 56% 증가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 120조, 130조 뭐 이 정도. 예. 네. 그 정도 120조, 130조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30조 수익이 나온다고 했을 때 코스닥은 뭐 항상 뭐 10조 안팎으로 수익이 나오니까요. 130조에서 140조 뭐 요 정도 순이익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곱하기 2 하면 130조 곱하기 2 하면 120조. 예. 네. 그렇죠. 20 하면 네. 130조에 이제 우리가 PER 개념으로 20회 하면 2,600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시가총액이 지금 3,100이고 코스닥 1,000이면 2,600조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130조 수익 나는 걸 이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 시장은 우리의 기대치보다 순이익이 안 나오면 빠지고요. 우리의 기대치보다 순이익이 더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20년, 30년 주식시장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순이익에 대한 기대치 대비 서프라이즈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개와 개와 개주인의 그 관계죠. 네, 관계인데 그 개가 앞으로 뛰어갔는데 개줄이 한 2m밖에 안 되면 개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사람이 개보다 더 빨리 뛰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개와 사람이 같이 뛴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실무 경기와 그죠? 주식시장의 이 월스트리트하고 메인스트리트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역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GDP도 플러스 성장했고 그죠? 예, 그리고 상장사 순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에 해당되는 사람도 결국은 뛰고 있었던 건데 지금은 이 130조가 올해 여기서 더 시장이 3,400, 500이 가려면 우리가 생각한 이 130조가 아니라 150조, 160조가 나와야 돼요. 예, 그러면 150조, 160조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그렇죠. 위원님도 모르실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번에 130조는 확실하게 나오고 150조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면 1년에 4분기가 있고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는 4월 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월 초에서 2월 중순까지는 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좀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박스권에 최근에 짧은 박스권에 언제 이 박스권을 뚫게 되냐면 1분기에 실적이 이번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좋게 나온대 라는 얘기가 돌면서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상장사에서 순이익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거는 반도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2달치가 딱 지나고 나면 애널리스트들이 어느 정도 그걸 트래킹을 해와가지고 아, 이번 1분기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11조 나옵니다. 13조 나옵니다. 그렇죠. 예, 예상치를 발표하고 그렇죠. 거의 요즘은 다 맞아요, 보면. 하이닉스도 얼마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아웃라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웃라인을 생각해서 아, 뭐야. 실적이 120조면 한 분기에 30조씩이고 그죠? 그렇죠. 40조씩 나오면 160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분기 실적이 뭐야? 한 40조가 나와버리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지금의 왔다 갔다 이 박스권은 위로 뚫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머니들이 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는 타임이에요.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한 예상치 130조, 작년에 90조였는데 130조나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45%, 50% 증가하는 이익 모멘텀은 이미 주가가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반영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3,100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인내를 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막 여기서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지금은 어떤 섹터에서 또 이익 모멘텀이 나올까. 그렇지. 예, 그런 거 이제 공부도 좀 하고,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치열하게 주식 하신 분들은 좀 공부도 하시고요. 예, 친구도 좀 만나시고, 가족 저녁에 좀 일찍 가지고 하고, 시간도 보내시고, 저는 그게 더 의미 있다고 봐요. 네. 1분기 이제 실적 마감이 다가오는 뭐 한 3월 중순, 뭐 한 4월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그럴 텐데 이제 그때 정도까지는 어찌됐건 눈치 보기랄까 뭐 이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뭐 약간 여기에 대한 이 예측은 뭐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하실 텐데 네. 마음에 두고 계신 그림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그림은 있겠죠. 네. 네. 솔직하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네. 아까 130조라는 올해 이익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던 거는 1월 달부터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랑 중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게 2월 달부터였고요. 그렇죠. 미국이랑 유럽으로 넘어간 거는 3월 달부터였고. 그래서 워낙 베이스가 낮아서 YOY 실적이 다 엄청나게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YOY 데이터는 되게 좋게 나올 건데 그 데이터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더 좋게 나와야 되거든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플랫폼 기업들이 이렇게 실적을 잘 냈네? 그렇죠? 플랫폼 기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구경제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백화점도 못 가고 소비가 완전히 위축돼서 소위 말하는 필수 소비재만 주가가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백화점을 안 가더라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출 위축이 덜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집콕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여러 가지 노트북도 사고 뭐 줌도 깔아서 카메라도 사고 하다 보니까 IT 기기들이 많이 팔렸던 거죠.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거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성장하는 섹터가 좀 한정되어 있었다면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제가 작년 우리 한국경제신문 재테크 박람회에서도 차화정 상세가 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7월달, 8월달에 차화정장세 얘기를 하고 되게 후회했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정말 무거운 섹터거든요. 정말 또 가치주의 영역에 가 있었고 그 무거운 주식들이 과연 움직일까. 하지만 과거 2009년, 10년, 11년을 제가 복기를 해보면 그렇게 차화정장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참 감히 차화정장세가 하반기에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왔잖아요. 엄청나게 불을 뿜고 있죠. 제가 그런 배경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메커니즘들이 나오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자동차도 전기차가 잘 팔려서가 아니라 현대차의 제네시스도 잘 팔리고 있고 그죠? 기아차뿐만 아니라 막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2009년 10년 차화 정상석 때랑 비슷한 그런 이익 모멘텀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BBIG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 때 성장이 나왔다면 확장이 되면서 경기 민감주에서 경기 소비재주까지 이익이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130조 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건가 아닌가에 대한 제 그림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130조는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130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코로나 위기에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컨택 기업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그닥 좋지는 않아요. 예. 이익 추정치를 좋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언제 이 락다운이 풀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감히 그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이익이 회복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적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기대치보다 얼마나 더 좋게 나오느냐 그것만 좀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논리대로라면은 작년 1분기에 좋았던 언택트 주죠. 언택트 주들은 YOY 이제 성장률이 이제 좀 약간 작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때 소외됐던 이제 컨택트 주들 말씀하신 차화정류의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이익이 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약간 주목해 보는 전략 같은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화학주도 저 예전에 이제 산업부 있을 때 화학 출입을 해가지고 관심 있게 보는데 물론 이제 뭐 롯데케미칼 이제 LG화학은 이제 다른 종류의 기업이 돼버렸으니까 네. 롯데케미칼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또 이제 뭐 전고점 수준까지 가려면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 룸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고 뭐 여튼 약간의 그 투자 전략적인 팁도 이제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잡는 게 맞는 것인지 뭐 이런 주제로 좀 바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전문용어로는 EPS 트래킹을 한다고 얘기해요. 예, 순이익 EPS는 아시다시피 순이익을 이제 펄쉐어 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잖아요. 주식으로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계속 트래킹 하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치는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슬슬 나오는 기사들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확인하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예, 설 이후부터 이제 3월 말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설 전까지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쉬는 기간이에요. 예, 지금은 여기서 막 벌려고 하시는 것보다 쉬는 기간이었다고 보면 이제 설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실제 기대치는 얼마고 실제 나올 거는 얼마인지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 멘탈 관리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 이렇게 안 움직일 때도 근데 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날아가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 포모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소외 증후군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제 10년을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뭐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보유하지 말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뭐 하여튼 좀 이게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순이익 그 추정치를 이제 트래킹 하시란 말씀은 어찌됐건 이제 업종별로 이제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이제 4월 실적에 어느 업종이 좋고 어느 기업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해 보라 이런 말씀이 되시는 건데. 네. 그 방법론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 그럼 뭐 이익을 어떻게 예측하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제 주변의 주식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뭔가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시장이 아직까지 생각지 못한 확인이 안 돼. 그런 성장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기업에 채용 공고를 봐요. 네. 실제로 채용 공고를 하는지. 근데 얼마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예. 지배 구조로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글로비스가 뭘 할 건지에 이번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그래 뭘 어떻게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네,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안 가르쳐 주면 채용 공고를 보면 조금 답이 나와요. 그러네. 어느 분야에 이제 네. 뭐 경력직을 메모를 뽑는다던가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더 이제 극성인 분은 한 종목 두 종목에 몰빵하는 이제 고수예요. 그런 고수분은 실제로 그 공장 앞에 가가지고 네, 공장 앞에 가서 이 왔다 갔다 하는 트럭 대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100억대 이상의 수익을 내신 분이에요. 예, 제가 아는 고수분 중에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신문 그 기업이 발표하는 실적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모두가 아는 실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그 기업과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고 예,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한번 팁을 드릴게요. 70년대 스타일로 하면 피터 린치식 스타일이네요. 아, 예. 저 무슨 뭐 마트 가가지고 이제 뭐 많이 팔리는지 그렇죠. 예, 네. 생활 속에서 네. 전무님이 보시는 투자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가셔야 되기 전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뭐 한 두세 달 좋아지다가 금방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 이 시장의 코로나 위기 바닥 속에서 강하게 턴어라운드 했던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장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뭐 빠질 때마다 그냥 사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주식인 걸 모르시다 보니까 겁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는 강남역에 있는 빌딩 같고 카카오는 홍대에 있는 빌딩 같은데 예, 카카오의 가치를 알려면 네이버의 4, 5년 전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보면 카카오가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 카카오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갈까는 네이버의 매출과 순이익을 3, 4년 뒤에 이렇게 나올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네이버 시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뭐 5개월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에 카카오가 30조, 네이버가 50조. 그러면 네이버가 50조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기 탄탄한 뭐 카카오에 대적할 만한 이 없잖아요 지금. 네이버에 대적할 만한 게 국내는 없잖아요. 그 둘 다 이제 전자상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광고 수익을 지금 땡겨가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뭐 빠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도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도체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냐라고 보면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한 20조 내다가 2조대로 박살이 났었죠. 예. 박살이 났다가 작년에 한 5조가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주가는 벌써 이미 신고가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면 20조 정도의 이익을 올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이익이 나올까? 근데 고정거래가나 뭐 여러 가지 동향들 보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올해도 뭐 그 정도 수익 나올 수가 있겠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되는데 일단은 주가는 너무 이미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으로 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삼성전자 막 9만 원, 10만 원 보면서 쫓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역발상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컨트레리안 스트래티지라고 그러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반응. 근데 요즘 우리 개인분들이 그런 매매를 너무 잘하셔서 제가 굳이 그런 매매를 하시라고 안 해드려도 그런 기업들 빠지면 알아서 다 잘 사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롯데케미칼 딱 얘기해 주셨잖아요. 롯데케미칼의 10년 차트를 보시면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가거든요. 이번에 12만 원까지 갔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뭐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 이익의 규모가 늘어날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캐파 확장한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좀 따져보면 뭐 그런 기업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룸이 좀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이미 검증된 회사들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수익은 무조건 두려울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예, 작년 코로나 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왜 템플턴 경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장만 찾아다닌다고. 왜냐하면 가장 비관적이어야 주가가 싸게 거래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비관적인 섹터가 있잖아요. 예.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도 이거 재무제표로 보면 무서운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말씀드리면 뭐 여행사도 그렇고, 예. 여행사 무서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지금 강남, 서울 호텔들이 매물로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호텔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크게 난다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질수록 당연히 플레이어가 100개 있다가 20개, 30개만 남았으면 당연히 그런 거죠.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이 90년대에 뭐 27개, 8개 있다가 반도체가 한 3, 4개로 딱 압축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호텔 업계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2015년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호텔로 막 바꾸었어요. 호텔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러다가 사드 보복에다가 코로나 완전히 마지막 카운터 펀치까지 맞으면서 지금 완전히 KO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KO 된 호텔이 뭐 강남에 고속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있는 팔레스 호텔이 셰라톤 호텔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나 봤더니 아파트로 바꾸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러면 그만큼 호텔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이거는 남아있는 호텔이 없어진 목까지 다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무섭지만, 그리고 지금 내가 1, 2년을 보고 인내할 수만 있으면 수익은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그 업종들이 하여튼 가장 논쟁적인 업종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르다라는 분들이 그렇죠. 지금 네. 많이 있어서. 근데 전무님은 뭐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도. 네. 망하지 않을.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일단은 1, 2등 업체만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네, 너무 밑에 업체 샀다가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시면 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많이 쌓여 있는 뭐 유보율이나 그렇죠. 뭐 이런 거를 이제 네. 보면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하시면은 진짜 말씀 듣고 저는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겁이 많이 나는 편이거든요. 겁나죠. 그 항공, 네. 호텔, 여행 대표적인 업종들인데 네. 백화점, 카지노 그렇죠. 뭐 많습니다. 네. 건설, 은행, 뭐 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나니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반대로 이제 좀 비중을 줄여야 할 업종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경기가 회복되면 네. 금리가 올라가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안 되고 금리가 내려가면 뭐 성장주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한 메커니즘이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우리가 쉽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성장을 그렇게 안 좋은 경기 속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요, 돈이.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굳이 성장주보다도 수익을 당장 내는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성과가 더 잘 나거든요. 저희가 펀드를 운영할 때도 보면 이게 그 가치 영역까지 간 경기 민감주들이 돌아서게 되면 뭐 10배, 17배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납니다. 옛날에 조선업체가 그랬고 그죠? 스웨덴 말매의 눈물이라고 코쿤코 조선소가 현대중공업의 그 골리아 크레인이 1달러에 팔렸던 게 2002년 9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이후로 나서 현대중공업이 17배 올랐어요. 예, 그 밑에 있었던 현대중공업에다가 단조 해가지고 그 판때기를 납품하는 태웅 같은 회사는 100배 났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심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막연한 성장주를 조심해야 돼요. 그 막연한 성장주는 5년 이후에 뭐 10년 이후에 된다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피해야 됩니다. 네. 그런 기업들 중에는 바이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바이오들이 좀 약하잖아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 주식 시장의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오주가 저는 뭐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성장 섹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이오 자체는 나쁘게 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2021년 라운드 이 라운드에서 어떤 섹터가 수익을 많이 낼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바이오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이런 경기 회복의 수혜를 보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기업을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아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업종 DB 자산운용의 이제 한용남 매니저 이제 모시고 바이오 괜찮다 이런 방송을 한번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오 투자자분들이 약간 긴장하셔야 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 생각이 그런 거고요. 제 생각대로 주식시장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작년 연말부터 이제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작년 연말부터 그 시총 상위주 중심의 시장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그 밑에 이제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중소형주로 이제 매기가 갈 거다라는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나온 지도 좀 꽤 된 느낌인데 아직도 뭐 중소형주 이제 오르긴 하는 영역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의 장 같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전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소형주 전망에 대해서. 중소형주 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실 때 예. 대형주를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중소형주를 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 그 펀드 매니저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중소형주 펀드라고 기관에서 중소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또 집행도 많이 하고 하실 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이제 PT를 나가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중소형주를 잘한다라고 아마 이 PT에 와서 얘기하는 매니저들은 피트린치식의 바텀업을 얘기하면서 똘똘한 중소형주를 발굴을 잘해올 거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들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를 잘하려면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알아야 되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고 경기 민감주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이 세 가지는 다 대형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중소형주를 잘 발굴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2013년, 14년, 15년 동안에 컴투스라는 기업이 매출이랑 이익이 거의 더블로 증가를 하는데 주가는 20만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빠져버려요.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도에도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기업들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 지금 올해 엄청나게 올라간 기업들이 성장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0%씩 빠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삼성전자 안 해. 그냥 우리는 바텀업으로 좋은 기업들만 그냥 사서 채운다라고 했던 펀드들이
코스피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비중이 그죠? 거의 30%에 육박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삼성전자 없이 30%를 비워놓고 중소형주만 갖고 있다 보면 시장을 언더하게 되고 시장을 심하게 언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니저의 고집하고는 상관없이 펀드가 회수가 됩니다. 네, 그 펀드가 회수가 되면 100억짜리 펀드가 됐다, 1000억짜리 펀드가 됐다,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애지중지하던 그 중소형주를 다 팔면서 그 주식이 또 못 올라가요. 예, 올라갈 때가 됐다 싶은데 펀드에서 계속 환매가 들어와서 못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최근에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 펀드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힘들었고요. 계속 환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런 수급에 꼬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쇼크가 오고 올라갈 때는 항상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는 70주가 다 전부 다 대형주였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부 다 대형주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화정도 전부 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주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때 2009년도의 차트를 보면 코스닥이 자율 반등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못 올라가고 옆으로 기어버려요. 왜냐하면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기 전까지는 중소형주 샀다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부도가 날 수가 있고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려고 대형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펀드도 대형주 중심으로만 운용을 했고 방송 나와서 계속 시가총액 150이 이내에 있는 대형주로만 매매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고요. 근데 이제는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전략이. 네. 전략이 바뀐 게 이번에 1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일단 신규 고객 자금은 막아놓고 그게 좀 막은 이유가 저희가 현금 비중을 늘렸다 했잖아요. 우리 주식을 팔면서 신규 고객을 받아버리면 기존 고객은 주식을 팔고 있는데 신규 고객은 주식을 사야 되는 이런 상충되는 모습이 나오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1월 전략에 1월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까지는 편입비를 80% 미만으로 낮춘다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2월 전략에서는 이 낮춰진 편입비를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3월까지 이런 3월 초까지 조정이 있을 때 중소형주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전략을 적어놨어요. 저희 고객들한테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왜 지금은 중소형주를 늘리지? 그렇게 저희 매니저들도 좀 놀래죠. 제가 초대형주로만 매매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중소형주 이제 늘리겠다고 하니까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그렇고 그죠. 망하는 이제 위기가 리스크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게임스탑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게임스탑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게임스탑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많은데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게임스탑을 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를 때렸죠? 장기적으로 게임스탑 같은 기업들은 또 오프라인에서 비디오 게임을 대여하다 보니까 당연히 엄청난 실적이 망가졌겠죠.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위기 전부터 이미 이제 온라인 플랫폼화 되는 세상 속에서 안 될 거다고 생각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주가 10불, 5불 때까지 막 매도를 때려놨다가 코로나 위기 때에 2.5불까지 빠졌었거든요. 2.5불까지 빠졌던 주가가 5불, 10불, 15불, 20불 오니까 이런 기업이 뭐 감히 주가가 올라가 하면서 더 때린 거예요. 더 때렸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 2020년 4Q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한 78센트 정도의 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주당 순이익 EPS가 예상을 했는데 1.2불이 넘게 나왔어요. 이 어닝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개인들이 이거 어닝이 돌아서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이거 매도 때리고 있네. 공격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20불이 있던 주가가 480불까지 이렇게 가는 엄청난 모멘텀이 나왔고 이게 개인들이 계속 사서 올린 게 아니에요. 기관도 샀었잖아요. 예, 기관도 사고 저희 같은 기관도 제가 공매도 세력들 무섭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2017년 하반기에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국면에서 저희가 했던 전략이에요. 공매도 세력, 공매도 상위 10종목 뽑아오라고 했어요. 제가. 뽑아오라고 해서 그 공매도 상위 셀트리온부터 쭉 있었던 그 기업을 실제로 공격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공매도 세력들이 보면 이번에 완전히 거덜난 거예요. 어떻게 거덜났냐면 20불까지 막 때려놨는데 40불이 되고 60불이 되고 이러면서 펀드의 순자산이 뭐 100억, 1000억이었으면 이게 다 거덜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덜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청산을 해야 되는데 주식을 빌려서 때려놨잖아요. 그럼 빌린 사람한테 갚고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되죠? 사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100불, 150불, 200불 가는 거를 막 쫓아가면서 막 그걸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그걸 어쩔 수 없이 사서 갚는 그런 모습 속에 그런 엄청난 숏스퀴즈 현상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경기가 제 생각대로 올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제는 지금 많이 눌려져 있던 중소형주가 올해는 많이 튀어오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트 비중에서 20%에서 많이는 한 50%까지는 중소형주 비중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뭐 채우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은 어느 쪽으로 좀 많이 보세요? 예, 그 업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게임스탑, 그 다음에 AMC가 급정체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망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기업들 중에. 예, 근데 뭐 저희가 AMC는 실제로 그 뱅크럽트 하는 그 파일링을 저번에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우리는 이제 그때 망한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회사를 건드리면 안 되고요. 그냥 최근에 어쨌든 좋은 기업들 사고 그렇게 어닝이 안 나오는 기업들을 매도를 갖는 그런 포지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서 안 되고 있지만 주식 선물로 숏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좀 중대형 중에서는 예. 주식 선물로 그런 주식들의 매도 포지션을 잡아놓고 좋은 주식의 매수를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보면 아무래도 컨택 주식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이 날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이익 모멘텀이 결국은 나오니까 중소형주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미리 보여준 기업들이 많아요. 보면 화학 중에서는 대한유화, 금호석유 같은 기업이 그렇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 주식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 내가 사는 업종의 컨택 기업 중에 주가가 돌아서면 어떻게 돌아설까? 금호석유, 대한유화처럼 돌아설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좀 상상을 하시면서 조금 컨택 기업 중에 살아남았는데 이번에 여행자가 다시 락다운이 풀리고 셧다운이 이제 없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줄어들면서 그런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많이 됐는데 이 모멘텀이 생기면 게임스탑이나 우리나라의 그런 기업들처럼 주가가 움직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올해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면 올해도 되게 재밌고 성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금호석유화학은 경영 분쟁 이전부터 많이 올랐죠? 네, 이전부터 많이 올랐고요. 경영 분쟁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오버슈팅 할 때 저희가 좀 비중을 줄였어요. 그렇죠. 예, 저는 솔직히 예전에 작년에도 제가 한진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는 언급을 안 했어요. 예, 경영권 분쟁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걸 저는 초반에는 당연히 경영권 분쟁을 하니까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당연히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이미 내재 가치로 훌러덩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저는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다른 화학 회사들의 PBR이 아직까지도 1배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1배 되는 기업도 많은데 금호석유는 이번에 뭐 거의 2배까지 갔던가. 네, 그런 식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저는 되게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 금호석유가 생산하는 화학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해요. 고무 쪽이잖아요.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업체들 사면 된다 생각해서 그렇죠. 일단은, 네. 맞아요. 금호석유가 올랐던 논리가 중국 경쟁업체 대비 시총이 이렇게 낮고 뭐 이런 엄청 논리였던. 낮죠. 낮죠. 그렇죠. 개별 종목 얘기가 어떻게 갑자기 샜는데 어쨌든 관심이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수급 좀 약간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면 기관은 요즘 어떤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제 확실히 좀 팔자 분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은 네. 연금 때문에 좀 팔자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듣고 있었거든요. 네. 요즘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작년 개인이 한 63조 사고 그죠? 네. 올해 들어와서도 우리 개인분들이 거의 뭐 25조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거에 반해서 네.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원래는 기관 자금을 1조 이상 운용하던 운용사였거든요. 네. 지금은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셨구나. 네. 그리고 연락이 없습니다. 좀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이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소위 말해서 정말 타이밍을 좀 노리셨던 것 같은데 타이밍을 다 놓쳤던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이 지수대에서 국민연금은 아예 이제 타겟이 있잖아요. 예, 전체 한 800조 자산에 타겟이 뭐 18% 이렇게 딱 못 박아놓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비중이 늘어나니까 계속 팔고 떨어지면 또 사고 그런 굉장히 간단한 뭐 전술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은 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좀 뜯어보면요. 금융투자가 옛날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프랍데스크라고 해서 자기 고유 자금으로 이제 딜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아주 뭐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오히려 ELS에 대한 부기, 해칭을 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보시면 개인들이 이제 ELS 같은 거 안 할 거야. 예, 6개월, 3년 해가지고 요만큼 먹고 맞아요. 터질 때는 이번에 40% 넘게 터졌었잖아요. 제가 봐도 그 뭐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거든요. 먹을 때 조금 먹고 터질 때 크게 터지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인데 ELS 잔고가 뭐 100조 이상 있던 그런 잔고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당연히 조기 상환 되거나 아니면 만기 상환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증권사들이 그 만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ELS 상품을 내서 자 여기서 이제 만기 상환된 자금으로 또 여기 들어가시라 해서 퉁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신규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랑 외국인이 그 ELS에 또 북을 만들잖아요. 걔네들이 델타 해칭한다고 워런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걸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을 사서 그 해칭을 하는데 그 수요가 계속 ELS 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ELS를 델타 해칭하는 증권사와 외국인의 주식 북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왜 어떨 때 보면 금융투자가 하루에 뭐 1조 7천억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오래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다른 얘기하면은 ELS가 진짜 이번 장에 엄청난 뭐랄까 피해 예전에 이제 그 굉장히 따박따박 받는 약간 이자 형태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긴 하지만 이제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 은행에서 이제 ELS 많이 가입하고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뭐 최소한 하여튼 공모펀드로 다 그러니까 많이 이동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익숙하지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전무님 말씀 이제 그런 환매가 이제 잘 안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해칭을 해야 될 그 주식을 이제 팔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매도의 주체가 방금 연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말씀드렸고 그렇죠. 또 하나의 큰 기관이 있죠. 투신사. 예, 투신사는 우리 자산운용사의 대표분들이나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펀드 마케팅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개인분들이
이 많은 훌륭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직접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개인들의 이 지적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네 해서 환매를 해서 직접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투신사 환매 물량은 대부분 직접 투자로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신사 매니저들이 시장을 나쁘게 봐서 막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전부 환매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환매된 자금이 직접 투자로도 가고 ETF로도 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올 리는 없어 보여요. 저는 없어 보이고 반대로 빠지면 국민연금도 이제 빠지면 국내 주식 비중이 또 줄어드니까 매수 들어오잖아요. 빠지면 매수 들어올 것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 많은 기관들이 보험사라든지 은행권에서 실질적으로 채권 포지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장기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유 자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채권 포지션에 대한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주식인데 그래서 빠지면 주식이 들어오려고는 계속 대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의 약간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은 빠지면 우리 개인분들이 딱 매수가 먼저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관이 살 가격대를 안 줘버려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사서 올라가고 사서 올라가고. 대단한 동학개미들입니다. 진짜. 아니, 그 말씀대로라면은 사실 기관의 이 스탠스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막 엄청나게 이제 자금이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많은 개미분들이 지금 솔직히 기관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있으시잖아요. 많잖아요. 네. 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영역에 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전문님 말씀하신 거고. 되레 이제 문제는 또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또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돌아오려면 또 어떤 요인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네, 꼭 기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개인분들이 바라볼 때는 외국인도 한 주체고 기관도 한 주체처럼 막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기관도 방금 투신, 은행, 보험, 그리고 금융투자 여러 기관들이 나눠 있고 거기 이제 헤지펀드들도 있고 그죠? 거기서 서로 간의 포지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한테 유일하게 자금을 늘려주신 기관도 있어요. 그 기관은 굉장히 지금 해피하시죠. 수익도 엄청나고 저희가 시장도 많이 비트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반면에 이번 시장을 잘못 보고 밑에서 로스컷을 하고 계속 신규 집행을 타이밍을 놓친 기관은 지금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관이라고 해서 다 하나의 주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도 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이 있어요. 최근에는 보면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의 이제 CFD 계좌라는 부분이 외국계 증권사의 계좌를 빌려 쓰는 그런 매매를 요즘 슈퍼개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외국계 증권사의 북을 이용해서 사다 보니까 외국인이 놓치게요. 근데 제가 이래 보면 저거는 슈퍼개미가 사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외국인 말고는 지금 옛날에 보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 피델리티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템플턴이라든지 이런 펀드에서 이 지금과 같은 장세면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외국 상황도 지금은 전부 다 ETF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액티브 펀드는 지금 정말 이 액티브 펀드가 10년 뒤에도 살아 있을까?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존폐의 위기에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냐면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같은 데서 그나마 약간 액티브 ETF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뱅가드라든지 블랙락에서 이머징 마켓에 ETF에 자금이 들어오면 그 ETF에 되어 있는 벤치마크 그대로 주식을 사버리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은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BBIG 먼저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경제가 확실하게 회복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시장도 확실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그 7종목을 먼저 주식을 취득했듯이 글로벌하게 큰 자금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미국의 대표 혁신 기업들을 먼저 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샀고 그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하듯이 어떤 섹터 ETF도 만들고 무슨 혁신 기업 ETF, 우주 산업 ETF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2005년, 6년, 7년도에 중국 중심의 어떤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을 때 그때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어냈던 용어가 브릭스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차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코퍼레이트 텍스 즉 법인세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게 가시화되면 그게 올 7월 정도 전후로 얘기가 나올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머징 마켓에 대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또 브릭스와 같은 어떤 이 타이틀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테마를. 그랬을 때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해 보면 킥스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아, 인도, 뭐 차이나 이런 식으로. 그 앞에 제일 먼저 킥 이런 K가 붙겠죠. 그리고 이번에 나흘 전에 그 블룸버그에서 블룸버그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한국이 1등으로 올랐었잖아요. 올렸어요. 네. 근데 진짜인가? 한국이 어떻게 이노베이션 인덱스 1등국까지 독일이 4등이고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노베이션을 이끄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들어가는 반도체 다 한국이 세계 1등이고 그죠?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지금 빠르게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뭐 전기차 그죠? 전기차 뭐 배터리가 전 세계에 또 글로벌하게 우리가 탑티어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 기업들이 얼마든지 그런 이노베이션 영역에도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ETF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시기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거를 빗대서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그래도 조금은 조정을 받아줘야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렇게 조금 올 수 있는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바이든의 그렇죠. 미국 법인세 28%로 올리는 게 저는 트리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미국 시장이 아마 출렁하면서 국내 시장도 한번 같이 이제 출렁하겠지만 그 이후에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완전히 미국 플랫폼 기업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이 지금도 벌써 11월 달 이후로 작년 12월 이후로 우리 시장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포지션이 없으면 내 포트폴리오에 한국 포지션이 없으면 이거 시장은 못 쫓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연초였나? 연말이었나? 작년 연말이었나? 하여튼 글로벌 증권사들이 그 한국을 하여튼 이머징에서 거의 탑픽으로 많이 꼽은 증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또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또 전문님 말씀을 좀 기억해 주신다면은 그 바이든 정부의 어떤 법인세 인상 이게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또 약간 좀 대응을 준비를 하실 필요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제 전무님이 이제 점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시장의 큰 변곡점이나 뭐 그런 게 있을 때 자주 모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이제 좀 많이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